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장수 전 주중대사에 대해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던 김 전 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 상황을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한 당사자입니다. 검찰은 김 전 대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서면 보고한 시각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전 대사의 후임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재난관리를 담당한다는 기존 훈령을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는 식으로 고쳐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겁니다. 지난 13일 청와대는 이 같은 조작 과정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김 전 대사를 출국 금지한 검찰은 조만간 김 전 대사와 당시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진룸이 있는 세월호 기관구역은 각종 장비가 얽혀있고 아직도 펄이 많아 정밀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프로펠러의 오작동과 선체 좌현의 충돌 흔적 등 침몰 원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려면 선체를 세워놓고 조사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선체조사위원회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5명 남은 미수습자 수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족들의 의견도 반영됐습니다. 미수습자 수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밀조사를 위해서라도 직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사관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직립을 해야 된다. 먼저 현재 목포신항 부두에 거치된 세월호를 물 위에 설치한 플로팅 도크로 옮깁니다. 이어 8,000톤급 이상의 크레인들을 통해 세월호를 천천히 돌려 바로 세웁니다. 바로 세워진 세월호를 다시 육지로 이동시키면 직립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최종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67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선조위는 예상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68억 원가량 예상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직립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전 장호중 현 부산지검장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장 지검장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에서 감찰실장으로 파견 근무할 당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현안 TF에 소속돼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F엔 장 지검장을 비롯해 법률보좌관이던 변모 서울고검검사, 파견검사이던 이모 부장 등 현직 검찰 간부 3명이 속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겐 허위 증언을 하도록 종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감 답변을 통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보고를 받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잘못된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대상에 오른 장 지검장과 이모 부장을 인사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이모 부장 검사를 오늘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내일, 장 검사장은 모레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신비님 좋아할 만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드론. 제가 좋아할 거라는 걸 알아요? 내가 그 주말에 이제 산책을 좀 나갔는데 그 산책 나간 동네에 군부대가 하나 있어요. 지원단 뭐 이런 거 하나 있어. 항공 지원단. 예. 근데 거기 있는 근린공원에다가 현수막을 하나 걸어놨더라고. 드론 비행 금지. 물론 일견 이해는 되죠. 근데 지원단 같은데 뭐 대단한 정보가 있고 그렇다고 그걸 사실은 서울 상공에는 전체적으로 다 드론을 못 띄운다면서요. 네. 네, 못 띄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여러 가지 법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한을 걸고 그러면 특정 지역에서는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왜 광화문이나 청와대 이쪽으로 나가면 드론을 띄우는 것 자체가 이제 진짜로 어떤 보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위법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건 별개로 지금 산업부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프로젝트 하나를 시작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드론 시범 배송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드론이 세종청사에서 배송 성공하는 거를 이번에 테스트해가지고 테스트에 성공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무슨
산이나 들판 이런 쪽에 사는 그런 실험이 아니라 도심에서의 정확한 네. 성공을 이뤄냈다는 그런 나름대로 훌륭한 소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완전히 이런 첨단 산업 이런 데서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이고 드론 사업은 미국에 이어서 중국에게 완전히 전체 시장이 장악됐어요. 전 세계가. 그런 상황에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시험 비행을 성공했다는 거는 무슨 의미를 갖냐면 얘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이스틱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애가 아니고요. 프로그래밍 돼서 GPS를 이용한 위치 기반 시스템으로 그렇죠. 배송지를 찍어줬을 경우에 이 드론이 자가 비행을 하면서 혼자 비행을 하면서 건물들을 피해서 스스로 인식해서 레이더로 건물을 피해서 목적지에다 물건을 배송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첨단 기술이고요. 사실은 이 첨단 기술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성공한 거는 제일 먼저는 물론 미국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이제 유럽 쪽도 있지만 굉장히 그 발전 단계를 많이 한 걸음 굉장히 크게 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고 4차 산업의 이제 핵심인데 앞으로 한 15년, 한 35년이 분기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택배가 모두 다 드론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법제화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비행 금지 구역이 과도하게 한국에서는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비행 금지 구역의 영역을 아직 정하지를 않았어요. 일반 예를 들면 비행기와 전투기, 그다음에 일부 이제 이런 그 공공 회선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론이 이제 날아다닐 수 있는 영역을 길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갈 길이 멀고. 그런데 드론의 마지막 단계는 지금에 넘어서 이게 어느 선까지 있냐면 GPS를 활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더 나가면 어디까지 지금 구상이 되고 있냐면 내가 있는 위치에다 직접 배달이 돼요. 내 스마트폰과 연결이 돼서 지금 신비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입력을 하면 제 핸드폰을 감지해서 이 녀석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직접 배송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마지막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AS까지, 만약에 고장이 났으면 AS를 부르면 드론이 와서 그 AS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국은 이 국방부 때문에 이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 늦어질 겁니다. 개나 소나 다 국방금지구역이라고 해버리니까, 이런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 산업은 역시나 후진국에 따라가는 수준, 나머지 다른 나라 다 하고 나서 모델 보고 나서 3국이나 4국 정도로 따라가는 방식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그런데 이번 성공이 얼마나 나름대로 대단한 건지는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드론이 날아간 거리가 1km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용화에 가장 근접했다고 하는 게 아마존 등이에요.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아마존이죠, 아마존. 네.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DHL 등이 일반 상품 및 구호물품 긴급 배송을 목적으로 반경 약 20km 이내에서 3kg 이내의 물품을 왕복 1시간 이내에 배송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해 배송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곳이 있죠. 네, CJ 대한통운에서 강원도 영월에서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왜 영월이냐면 항공 금지 구역에서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말고 현재 개발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20kg 이내에서 3kg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테스트한 한 드론 거는? 같은 경우는 무게 10kg죠. 네, 10kg에 반경 15km 네. 이내. 근데 이런 기술적인 걸 떠나가지고 세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드론이 상용화가 되면 좋은가요? 난 일단은 발전하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드론이 택배의 그 모든 것을 담당하게 된다고 하면 결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드론을 개발하는 국가와 업체 입장에서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한 이건 기초 기술이거든요. 현재 물품 배송 드론은 기초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게 독일이던가 유럽에서 무인 공공 버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드론을 이용한 버스, 조종사가 없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드론을 활용한 택시예요. 택시 서비스까지 가는 거고요.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물품 배송은 가장 기초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택배 기사라는 직업이 없어지고 네. 택시 기사도 없어지고 네. 그 관점으로만 바라볼 때 기술이 발전하는 건 물론 좋아요. 그거 싫다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맞는 제도적 시스템, 이를테면은
기본소득 같은 것들도 같이 연구가 그렇죠.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일자리 돼야 뺏는 되고요. 만큼. 예. 로봇세 많이 걷는 것처럼 이거 드론으로 다 한다고 하면 드론세 당연히 왕창 네. 걷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새로운 산업이 이제 사장이 될 때에는 그 산업에 종사한 자들을 국가가 교육시켜서 드론 산업으로 맞게 재편하면 되는 건데 이 드론이 이 순기능도 많아. 예를 들면 재해나 재난에 이용될 경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풍이 몰려오면 드론을 띄워서 태풍 경로가 같이 이동하게 하거나 또는 산불이 났을 때 어느 지역을 산불을 24시간 드론이 저녁에 감시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래서 산불이 나면 즉시 그 영상을 찍어서 관제센터에 보내서 즉시 대처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또 헬스로도 연결을 하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 병원 서비스까지 이제 받을 수가 있다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일자리하고 사생활 침해가 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법만 개정이 되면요. 얼마나 상용화가 빨리 이루어질 거냐면 저희 시민회에서 대선 감시할 때요. 드론 띄웠거든요. 네, 드론으로 감시했어요. 전주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만큼 드론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어요. 기술도 그렇게 뛰어난 기술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전주에서 원래 금지 구역으로 판명이 돼서 4층 높이까지만 띄우라 그래서 4층 높이까지만 띄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인류가 지향하는 기술의 방향은 맞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구성원들한테 이해시키고 또 적응시키고 또는 그에 대해서 피해본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보장할 거냐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드론세 예. 이걸 받아서 기본소득을 높여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제도가 보완돼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만 더 이제 제가 추가를 짧게 하자면 이명박과 박근혜식의 산업 정책 발전 방향은 거꾸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공론화위원회 이야기가 사실은 이명박근혜가 뒤로 역진시켜 놓은 거잖아요. 태양광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보급했다면 이런 식의 공론화위원회는 필요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반대로 드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드론이 세계 1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아픈 상처가 이제 건드린 건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의 기술이 전 세계에서 독보적이었던 게 지난 9년 전에 2차 전지 산업이었잖아요. 그 왜 자동차 배터리 이런 거. 그런데 중국이 완전히 넘어갔어. 지난 9년 동안. 이거 정말 치명적인 거거든요. 만약에 자원외교를 하지 않고 해외로 돈을 빼돌리지 않고 태양광이나 아까 곰피디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새로운 신성장 산업에 투자했더라면 적어도 일자리 수백만 개는 만들 수 있었는데 이걸 놓쳤다. 굉장히 아픈 상처다.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요. 지방 분권에 대한 공약도 강력하게 남아있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떠나서 그쪽에서 보면 진보 쪽 대통령이고 또 어느 쪽에서 보면은 중도에 가까운 대통령이고 향후에는 건강한 보수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저는 민주주의자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예. 민주주의자가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 지방 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히 갖춰야 돼요. 왜 박근혜 정권 때 지방 교부세 문제로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경기도에 있는 시장들이 단식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신비님도 많이 광분하셨던 부분이고 지방 교부세 내면에 이런 부분. 근데 여수에 내려가서 국무회의 같은 걸 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확실하게 개념이 있구나. 그러니까 지방 분권을 이제 헌법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되게 어려운 말이자 되게 뻔한 말이긴 해요. 새로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시대를 열겠다. 그 재정도 분권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것은 공약을 지금 내거는 선거전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 축으로 추진하겠다는 거고 국세와의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으로 만들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혁신도시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각종 공공기관이나 회사들을 혁신도시 지정한 곳에다가 이렇게 내려보내면서 지역적으로 발전시키겠다.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박근혜가 했던 것처럼 중앙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지면 편하잖아. 지들 편하죠. 입장에서. 예, 편하죠. 근데 스스로가 그걸 내려놓겠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중앙정부 힘을 빼고 각 지역에 힘을 고루 실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맞아요. 예, 가장 이제 고무적이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부르지 말자. 공식적 명칭을 지방정부라고 하자. 그래서 왜 서초구 지방정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속적 개념이 아니고 주체적 개념이랄까 자기 주도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네, 자치적 개념이겠죠. 이 기사가 좀 잘못된 게 있는데 현재
그 재정분권에서 국세와 지방세와 관련한 비율이 7대3으로 이룰 거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고요. 현행 7대3에서 6대4로 바꾼다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6대4 정도 얘기했잖아요. 6대4 정도로 바뀌면 세수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가 지방세로 바로 적립이 돼버려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는 교부금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 교부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아시죠? 우리 최경환한테 극단적으로 알았잖아요. 지가 국회의원이라고 또는 재정부 장관이라고 해서 지 고향에 갖고 갔던 돈이 바로 교부세거든요. 그런 것들을 줄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국회의원이 예산 편성 때 자기 지역에 돈 갖고 가려고 온갖 거짓말과 정치적 모략을 통해서 국회 예산 정부를 완전히 파토내는 이런 상황이 이제 줄어든다는 겁니다. 볼륨이 갖고 가는 게 적어진다는 거죠. 아예 이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정부나 각 부처에서 뭐 6대4니 5대3이니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업들이 있으면 중앙부처의 개입이 그만큼 적어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인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 힘이 약화된다. 약화를 넘어서 악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데 이거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원하는 구시대 발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민주정부가 수건 사업으로 이루었던 것들을 지금의 이제 드디어 문재인 정부가 이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이거는 더욱더 발전을 할 것이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걸 시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방정부 수준으로 지방 분권화를 이루겠다고 하기 때문에 더 강한 정책들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도 이걸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수준 높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돼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리고 그 시기쯤에 개헌하겠다는데 지금 여의도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 형태, 권력 구조에만 관심이 있는 이 상태의 개헌인데 사실상 여러 가지 개헌에 여러 가지 넣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인권, 복지. 그중에 대표적으로 지방 분권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개헌에 집어넣겠다 이런 의지 표명인 것 같고요. 저는 이걸 다른 형태에서 좀 말해보자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의 세트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정권 자체가 갖고 있는 민주정부들의 역대 수건 역점 사업들을 계승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훌륭하신 발상인 것 같고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김용판이 대선 3일 전에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대변인과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그 댓글 결과가 마치 알고 있는 듯하게 발언을 해요. 떠들었죠. 그리고 박근혜도 마찬가지로 TV 토론에서 댓글이 안 달린 걸로 나왔고 수사 결과가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수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리 귀뜸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경찰이 정권에게 귀뜸했다가 아니고요. 일주일 시작부터가 지시에 의해서 내려진 거지 무슨 귀띔을 해. 타이밍만 제공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 얘기했던 이게 바로 그 증거가 나타났다고 했던 게 뭐냐면 상시 공유. 정보의 상시 공유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방송에서도. 이건 선거 캠프하고 긴밀하게 연관되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댓글 부대가 선거 캠프하고 김무성이 지금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 캠프하고 이 입이 안 맞으면 겉돌아 버리거든요. 선거 캠프에서 이게 지금 이슈로 생각하는데 시발단들은 다른 걸 지금 공격하고 있어. 이러면 안 먹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인지가 정확히 이루어지려면 선거 캠프에서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를 했고 이걸 청와대로 보고를 했고 청와대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지시가 내려가는 방식으로 이게 지금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이게 지금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여서 제가 볼 때는 김무성은 이거에 주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그 사건에 컨트롤 타워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중에 한 명이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이었죠. 그래놓고도 지금까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때 18대 대선 때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사건들도 보면은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요 댓글 달고 여론 조작하고 막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시켜도 이렇게까지 부도덕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여기에도 국정원이 연관돼 있습니다. 예, 국정원 개입할 수밖에 없죠. 네. 그때 당시에 김용판이 국정원 관계자들이랑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나요. 통화 목록이 지금 공개돼 있죠. 그러니까 범죄성을 갖고 있는 국정원 직원이 댓글 달다가 걸렸는데
김용판 쪽에서 국정원 그 당시 국장급 간부들과 통화를 계속해요. 그리고 여기 참 정말 가증스러운 게 그 당시 새누리당 박성규 대변인이 오늘 중에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도 발표했고 김무성은 뭐 아무런 댓글을 발견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달라. 이건 왜 그러냐면 정치권에서 이렇게 압박을 주는 모양새를 내줘야 경찰청에서도 그 나름대로 그런 짓을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야 박근혜의 누명이 벗겨진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막 기자회견할 때 온갖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기자회견에서 댓글을 단 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김용판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김하영이가 걸리면서 사실은 자익 쟤네들이 교수. 네. 네. 쟤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 방에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대응을 한 게 선대위에서 얘네들 선대위에서 대변인과 김무성이 떠들고 그 다음에 그 압박을 받은 경찰청장이었던 김용판이가 이거를 발표를 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데 TV 토론에 나왔는데 갑자기 박근혜가 사실은 제가 박근혜가 실수한 거라고 봐요. 김무성과 박근혜가 실수한 거예요. 사실 입이 건방진 거예요. 예. 예. 박근혜가 몰리니까 그거를 알고 있던 걸 그냥 뱉어버린 맞아요. 것 같아요. 실수예요. 예. 그래서 그 타이밍이 경찰에서 발표하는 타이밍이 늦어버린 거죠. 원래는 박근혜가 좀 놔뒀어야 되는데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 사실을 몰랐으면 그건 이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문제였는데 알고 있으니까 입이 툭 튀어나와 버린 거죠. 예. 근데 지금 검찰이 확보한 그 자료에 보면은 당시에 국정원의 박원동 국장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자들이 김용판, 다음에 새누리당의 권영세, 다음에 서상기, 윤상현 이런 사람들과 또 윤상현이 또 있어 여기. 그러니까 이 컨트롤 타워는 국정원이었어요.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이 사실은 컨트롤 타워여서 서울경찰청장 김용판과 새누리당 관계자들과 민밀하게 통화하면서 이것을 발표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이렇게 그렇죠. 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튼 박근혜는 원천적으로 전 당선 무효라고 봅니다. 원래 그러는데 이게 주체가 이제 박근혜가 워낙 나빠서 박근혜로 착각하는데 이 이명박이 저지른 거예요. 예, 착각하시면 그렇죠. 안 됩니다. 예. 이명박이 주범인 대통령이었으니까. 거고, 당시 대통령이었으니까 권력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만 보더라, 이 한 단락만 보더라도 어쨌든 윤상현이 누구죠? 아시잖아요. 누나. 예, 누나부대 수장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만큼 긴밀하게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이명박이 차기 대통령을 선출시켰다라는 게 증명이 나온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총체적 부정선거여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최소 사형은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뭐야? 그 뒤는 뭐야? 부관 참식. 예, 저는 이거는 교수. 아니 진짜 이거는 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 지금 웃음이 안 나오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이런 거 떠나서 나는 분명히 그때 우리 주변에 박근혜를 찍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가 됐어. 제 주변에 있어요. 안타깝게도. 욱하는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자주 느끼시죠? 네, 이 분노 조절 장애인가 싶을 정도로 가끔 화를 내는 분들 주변에서 볼 때가 있는데 순간적인 화를 참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 2500년 전에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공자의 제자 자장도 참는 것이 어려웠는지 공자에게 물었어요. 공자님,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죠.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제후가 참지 않으면 그 몸을 잃어버린다. 벼슬아치가 참지 않으면 형법에 의해 죽게 되고 형제가 참지 않으면 각각 헤어져서 따로 살게 된다. 부부가 참지 않으면 자식들이 부모 없이 고아가 될 것이고 친구가 서로 참지 않으면 정과 뜻이 서로 갈린다. 자신이 참지 않으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지 않는다. 네, 자장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좋고도 좋으신 말씀이로다. 참는 것은 참으로 어렵도다.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할 것이요. 참지 못할 것 같으면 사람이 아니로다. 네, 명심보감 개성편에 전해진 이야기인데요.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진행의 박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PD님. 예, 반갑습니다. 네, 잘 찾고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쌤. 네, 가을에 지하철을 타고 오는 한창섭입니다. 너무 예쁘죠, 풍경이. 이 분노를 슬기롭게 다스리는 방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만의 분노 조절법 있을까요, PD님? 분노 조절법이요? 네, 욱하는 마음 진정하는 법? 그런 방법은 잘 모르고 네. 결국에는 인격 수양을 해서 참아야 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술을 끊었잖아요.
예전에는 그 욱을 참는 대표적인 방법이 술 먹는 거였는데 술을 먹고 취하는 원리를 분석해 보니 술은 이게 과장을 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분노도 과장하고 네. 기쁨도 과장을 해요. 처음에 술을 마실 때 기쁘게 마시면 굉장히 오바를 하게 돼서 뭐 무슨 정호벌한테 팁으로 뭐 수십만 원을 준다든지 자기가 네? 술값을 싸버린다든지 이런 폐해가 있고요. 정반대의 경우 있잖아요. 분노와 슬픔 같은 걸로 마실 때는 그것도 과장되기 때문에 또 그것도 폐해를 낳습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하는 데 있어서 술만큼 좋은 건 없는데 항상 그렇게 술을 드시는 분들 뭐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회사에서 망신을 당했다거나 온갖 이유로 근데 술을 끊어보니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남들이 제가 평정심을 갖고 있을 때는 네. 남들이 술 마시는 거 보면은요 그 술을 보면 약간 좀 징그럽고 뭔가 역겹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그 정도가 들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간혹 내가 그렇게 배척하고 있는 술이 그리울 때가 바로 욱했는데 지금 그걸 삭힐 방법이 하나도 없을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이게 술 끊는다는 게요. 네. 평상시 때 알코올 중독 아니면 그냥 끊을 수 있는데 딱 이 경우에는 간절하게 소주 한두 잔 먹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거기까지입니다. 예. 그냥 니코틴 한 모금? 정말 잘 참으시네요. 담배는 못 끊으셨죠? 그거는 만약에 그것마저 끊으면요 영원히 분열돼 버릴지도 몰라. 그런 게 있어요. 예. 안 되겠다 그건. 그죠? 우리 마천님 방법 있어요? 저 방법을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성통곡을 한다거나 한번 방법을 찾아보려고 약간 뭐 기도를 한다거나 그 방법을 한번 써봤는데 장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양을 하기 위해서. 안 됩니다. 잘. 한쌤 좋은 방법 있을까요? 언젠가부터 저는 이제 뭐 화를 참아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병으로 다 오는 거니까 네. 그냥 화나면 화내고요. 그냥 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그냥 그렇게 감정이 주어진 대로 그냥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사족이 될 수 있는데 네. 아까 운다고 그랬잖아요. 네.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교육 받아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자건 남자건 우는 걸 제일 싫어해요. 우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그게 본인이 혼자 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누구 앞에서 자기 잘못을 울음으로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는 건 좀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사실 울어본 적 없거든요. 그래요? 나이 먹어서 최근 한 20, 30년 동안 울어본 적이 없어요. 잠깐만요. 그런데 네. 우는 걸로 무마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면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해요? 울었어요? 화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맞아. 아니, 그러니까 내 입장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내가 안 울어요. 근데 이제 나쁜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뭐 남자라고 하는 것이 갖는 과도한 어떤 사회적 기대를 지 혼자 착각하는 거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강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이런 어떤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 사업이 망해도 집에 말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기간 동안 들키기 전까지는. 들키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어떤 울음과 이런 스트레스와 이런 사이에서 과도하게 강해지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남자를 부러뜨려요. 맞아요. 휘지도 못하고 그냥 확 부러지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런 거지 뭐 이상하게 말이 너무 셌죠. 네. 공감합니다. 네. 그 뭐. 맞아요. 옆에서 누군가 대화 나눌 수 있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다독여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분노 조절법에 찾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3초를 견디지 못해서 이게 분노가 터지는 것이다. 3초만 참으면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네. 그렇게 말하는 학자나 의사들이 본인들이 상담을 받아야 돼요. 3초 참으면 안 될까요? 참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분노를 느꼈다면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대상을 이해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저 상황이라면 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분노가 좀 줄어들죠. 순수하게 내 입장에서만 욱하니까 그게 분노가 훨씬 더 증폭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을 이제 계속하면은 이 3초를 잠깐 참았다가 심호흡을 하면은 평정심을 찾게 된다. 너무나 그냥 단순한 진리인데. 아니 제가 참지를 못하고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잠깐만 시선을 돌리면은 괜찮은데 그걸 못 참았구나 이렇게 후회할 때가 요즘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화를 참아서 네. 집에 와서 후회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참지 말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영화 기억하시죠? 사랑과 영혼.
데미 무어와 패트릭 스웨이즈 또 우피 골드버그 주연의 사랑과 영원 함께 하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저는 방송 계속 들으면서 음악이 번안곡으로도 나오고 경음악으로도 나오고 또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원곡으로도 듣고 정말 피디님. 편집의 애로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네. 오늘 할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할 영화는 OST가 사실상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고민스러운 거야. 네. 사랑과 영혼만 해도 언체인드 멜로디를 제외하고는 딱히 우리가 알려진 음악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떤 상황에는 음악도 깔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네. 어떤 분이 색소폰 연주한 걸 가져다가 살짝 밑에 좀 깔아드렸고요. 네. 그런 애로점들이 있고 또 뭐 어떤 영화는 영화 전체에 또 OST가 알려지는 게 많아서 또 고민인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 드릴게요. 전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뭐 나쁘게 생각하셨다는 게 아니라 네.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애로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박스오피스 인문학은 변화가 있나요, 마차님? 네. 이번 주 박스오피스 5위는요. 킹스맨 골든서클, 4위는 남한산성. 여기까지는 지난주와 같은데요. 3위로 진입한 새로운 국내 영화가 있습니다. 대장 김창수, 이원태 감독, 조진웅, 송승헌 주연의 새로운 영화인데요. 3위로 진입을 했고요. 2위가 지오스톰. 인간이 기후를 조작해서 지구에 대재앙을 만드는 영화라고 포스터에 나와 있어서 스포 아닙니다. 2위를 차지했고요. 1위는 지난주와 같이 범죄도시가 차지했습니다. 인문학 베스트에는요. 해로운 책이 무려 이번 달에 출간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5위에 들어왔는데요. 이 책이 BTS를 철학하다라는 책인데 BTS가 뭔 줄 아세요?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네. 이게 방탄소년단인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미디어학, 철학, 대중문화를 연구한 저자가 지은 책인데 아무래도 팬덤 때문인지 빠르게 베스트 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야, 진짜 팬덤이 막 수십만, 100만 이렇게 되는 데는요. 뭘 내놔도 베스트셀러예요. 네. 불업삼. 되게 신기하다. 뭐가? 얼마 전에도 어떤 아저씨가 여기서 이 구멍 속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한테도 물어봤었거든요. 왜 여기 들여다보냐고. 그랬더니? 뭐랬더라? 맞아. 옛날에 여기서 자기가 했던 일이 생각나서 진짜 오랜만에 한번 와봤다. 그랬는데? 그 아저씨 얼굴 봤어? 어떻게 생겼어? 그냥 뭐 뻔한 얼굴인데? 어떻게? 그냥 평범해요. 네,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인아가 선택한 13번째 영화는요. 김광림의 날 보러 와요를 영화로 만들었죠. 봉준호 감독의 최고 걸작 2003년 개봉작입니다. 살인의 추억. 네, 줄거리 함께 하시죠. 드높은 파란 하늘, 노란 벼들이 익어가는 들판, 멋진 가을날을 뒤로 하고 아이들의 뛰어노는 모습과 경운기를 타고 사건 현장으로 가고 있는 형사 박두만의 모습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1986년 경기도 화성, 젊은 여인이 무참히 강간, 살해당한 시체로 발견이 됐죠. 2개월 후 비슷한 수법의 강간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일대는 연쇄 살인이라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사건 발생 지역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수사본부는 구이봉 반장을 필두로 지역 토박이 형사 박두만과 조용구 그리고 서울시경에서 자원해온 서태윤이 배치됩니다. 육감수사로 대표되는 박두만 형사는 동네 양아치들을 추조하며 자백을 강요하고 서태윤 형사는 사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가지만 스타일이 다른 두 사람은 처음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입니다. 용의자가 검거되고 거짓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도 조작해서 사건의 끝이 보일 듯 하더니 매스컴이 몰려든 현장 검증에서 백광호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구반장은 파면당합니다. 수사진이 어떤 실마리도 찾지 못할 정도로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살해하거나 결박할 때도 모두 피해자가 착용했거나 사용하는 물품을 이용했죠. 심지어 강간사일 경우 대부분 피살자의 몸에 떨어져 있기 마련인
범인의 음모조차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박두만은 현장에 털 한 오락이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서 근처의 절과 목욕탕을 뒤지며 무모증인 사람을 찾아 나서고 사건 파일을 검토하던 서태윤은 비 오는 날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범행 대상이라는 공통점을 밝혀냅니다. 선제 공격에 나선 형사들은 비 오는 밤 여경에게 빨간 옷을 입히고 함정 수사를 벌이죠. 그러나 다음날 아침 돌아오는 것은 또 다른 끔찍한 사체입니다. 사건은 해결의 실마리를 다시 감추고 냄비처럼 들끓는 언론은 일선 형사들의 무능을 지적하면서 형사들을 더욱 강박증에 몰아넣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던 여경찰은 사건이 나기 전에 비가 왔고 방송국에서 사연이 소개가 됐고 항상 그 음악이 흘렀고 이후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직접 엽서를 찾으러 이미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버린 그 엽서 앞에 정신없이 쓰레기를 뒤지던 서태윤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이후 방송국에 다시 비 오는 날 그 음악과 사연을 보낸 엽사가 왔다며 보낸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알게 되고요. 범인으로 지목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지만 DNA 검식도 불일치 통보가 날아오고 얼굴만 보면 범인을 알 수 있다고 했던 박두만.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며 밥은 먹고 다니냐 하는 의미심장한 한마디 남기며 무기력하게 박현희를 놓아줍니다. 형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던 두만. 어느 날 그 현장을 다시 가서 하수구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한 소녀가 묻죠. 거기 뭐가 있어요? 어떤 아저씨도 얼마 전에 거길 들여다봤는데 자신이 한 일이 생각나서 당황스러운 빛이 역력한 송강호 표정과 정면을 응시하는 장면으로 결국 영화는 미궁으로 빠지며 마무리됩니다. 봉준호 감독, 송강호, 김상경 주연의 살인의 추억입니다. 정말 이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사건들도 되게 많나 봐요. 사건이 안 풀렸는데 영화를 푼다는 게 참 어렵다. 답답한 거죠, 영화를 보면서. 이게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 네. 화성시 사시는 분들은 이 사건에 대한 딜레마 같은 게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특정한 지역이 연쇄살인 사건의 대표적인 곳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 그분들이 갖는 거기에 대한 딜레마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이게 1986년에서 91년 사이,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말기부터 노태우 정권 중기 정도 사이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사건 전체 10명 정도 돌아가신 사건이고 그 중에서 범인이 하나 잡혔는데 그 8번째 사건의 범인은 사실 그 나머지 사건들과 연관이 없다는 걸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9건의 사건이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벌써 그게 86년도니까 그러니까 30년 정도가 돼버린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 범인이 살아있을까도 사실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그냥 추정일 뿐인데 그 사건 이후에 그 범인이 스스로 자살을 했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면 평생 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미 공소시효는 끝났고. 그러하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태완이법이라는 게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는 쪽으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걸 무작정 우리나라 역사의 모든 살인 사건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사실 태완이법은 태완이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태완이 이미 끝난 범인은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김광석법 같은 것도 발의되고 막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국 상업 영화의 어떤 표본, 액션 영화 안에는 뭐 유머, 스릴러 모든 장르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저는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니까 왜 추억하면은 우리가 기분 좋고 가슴 따뜻해지는 것들을 옛 기억을 소환하는 그런 느낌인데 살인의 추억, 아이러니 같은 제목, 예, 제목에서 아이러니가 느껴지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뭐 되게 단순한 해석일지 모르겠는데 범인의 입장 아니에요? 범인의 입장. 범인은 그 자리에 꼭 다시 한 번은 간다? 뭐 이런. 범인의 입장에서 만든 제목이 맞아요. 아닐까. 살인을 어떤 추억할 수 있을 만큼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이런 사람. 맞아요. 화성 괴담이라고도 있었어요. 그 이제 화성 괴담이란 게 우리가 이제 익히 다 사람들은 그때 청소년기 이상 되는 사람은 다 기억할 겁니다. 용의자들과 수사 담당자들이 상당하게 이상하게 죽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4, 5차 사건 용의자 김모 씨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또 7차 사건의 용의자 박모 씨가 자기 아버지 무덤 근처에서 목을 매 자살하고 9차 사건 용의자 차모 씨 38세가
열차에 뛰어들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 형사한테 쫓겨서. 그리고 9차 사건 용의자 김모 씨는 19살인데 20세 중반에 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10차 사건 용의자 장모 씨 32세는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8차 사건 범인 검거 후에 특진했던 최순경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진짜 무섭다, 이거는. 사실 그때 화성시에 부동산 땅값이 엄청나게 내렸어요. 예, 살 사람도 없고 부동산 값은 내리고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었죠. 그때는 빨간 옷 입고 다니면 안 된다. 비 오는 날 저녁에 나가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빨간 옷 그때 회자된 게 빨간 옷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봉준호 감독이란 게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영화를 우리가 그 50 시대 그리고 아까 막 우리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태우 정권 중반기까지 그러한 어떤 정치와 시대 상황을 연결시켜서 빨간색이 뭐냐면 그러한 독재 정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좌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천 성고문 사건, 권인숙 씨, 강간 사건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화성시의 강간 살인 사건이 부천 성고문 그런 사건과 유사점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걸 풀어놓은 거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봉준호 감독이 여기 주인공의 이름이 박두만 형사 송강호가 역을 맡았잖아요. 근데 이름을 바꿔보면은 박만두잖아요. 이제 그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송강호는 박두만이잖아요. 네. 김상경은 서태윤이에요. 네. 근데 그 박두만이 뭐냐면 박두만의 두자가 전두환이에요. 그리고 서태윤의 태자가 노태우입니다. 그래서 두만이와 두한이 이 사람이 친구잖아요. 64 11기 동기생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영구 다리를 자른 그 의사의 이름이 누구냐면 박종주예요. 그러면 그 박종주는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죽은 박종철 그 이름 박종주 박종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이름에서 이 봉준호 감독은 이 50과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와,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재밌네요. 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네. 보면 그 정치적인 연결과 다 같이 연결돼 있어서 네. 이제 그 경사들이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백광호를 잡아다가 사실 백광호가 약간 좀 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부족하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면 뭐냐면 결과적으로 무능한 그러한 경찰 공권력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여러 희생자들을 만든 이유가 백광호를 열차에서 뛰어들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범인의 얼굴을 본 사람이 백광호예요. 그럼 백광호를 통해서 그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 속에서 그 뉴스에 등장한 부천서 성고문 사건. 그게 바로 이제 백광원의 음식점에서 여대생 2명이 TV를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 형사 개새끼들 거시기를 다 잘라버려야 해. 그러니까 한 여학생이 야야 잘라도 소용없어. 원래부터 무식한 새끼들이야. 그래요. 근데 거기서 밥 먹고 있던 그 형사들이 그걸 보고 열이 받아서 테레비를 던져서 파괴를 하고 거기서 난동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여대생을 강간한 부천 성고문 사건 거시기는 바로 뭐냐면 군사정권의 폭력이에요. 그리고 군합발로 민간 정부를 짓밟고 권력을 찬탈한다는 비유로 군사정권은 보통 우리가 군합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시기는 속된 말로 남자의 가운데 딸입니다. 그래서 거시기 가운데 딸이 군사정권을 상징하는 군합발. 그래서 여대생이 형사 새끼들 거시기를 다 잘라버려야 해 하고 형사 조영구의 군하 씨는 다리가 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영구 수술 동의서에 박두만이 서명한 날짜가 10월 20일이에요. 근데 화성 연쇄 강간 살인 사건 최초의 발생일이 10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여형사 권기옥이 노래 방송 날짜와 시간 일자를 비교 지적하면서 10월 20일이라고 똑똑한 목소리로 또 거기서 언급을 해줍니다. 그 박두만이 쟁점이 뭐냐면 점쟁이가 방금 범인 얼굴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만이의 손가락 앞에 한 명의 증명사진이 그리고 영화 초반부에 박두만이가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 예전에 육사 간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육사를 언급한 것은 전두환이 육군사관학교 12길 출신인. 예, 그래서 이 박두만의 빽대가리라는 거 나오잖아요. 빽대가리. 빽대가리가 뭐냐면 이 박두만이 형사반장 책상 머리에 모여서
용의자를 빽대가리라 그래요. 아까 우리 박희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기에 털이 없는 사람을 빽대가리라 그러는데 뭐 XX 이렇게 빽대가리 이렇게 하는데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봉준호는 바로 이 육사와 관련되고 이 빽대가리이고 또 빨간 옷의 여자를 강간살해하는 레드 컴플렉스를 가진 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 컴플렉스는 우리가 반공주의자의 좌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사회학적 용어거든요. 그래서 육사를 나오고 대가리 빽대가리에다가 뼛속까지 레드 컴플렉스에 절어있는 반공주의 전두환이 얼굴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인은 빽대가리일 거라는 씬에서 빽대가리 전두환이가 우리 대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에 나오잖아요. 박해일이 범인의 용의자로 지목되는 결정적 증거가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소절이 뭐냐면 그대는 아는가요? 내겐 아무 관계없다는 것을 우울한 편지는 이젠 그래요. 근데 풀어서 보면 우울한 편지는 이젠 내게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대는 아는가요? 영화는 바로 박형규를 범인처럼 몰고 가지만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만이의 자동차가 딱 2번 고장이 나거든요. 네. 첫 번째 고장 난 사건이 그날 강간살인 사건 난 날입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에다가 그 채취했던 그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내요. 그 미국에다가 보내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6월 항쟁증으로 일단 전두환 정권이 기가 좀 꺾입니다. 그리고 고장난 독재 정권이 마지막 물리력인 군대로 국민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 자기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아마 우리 PD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학원 안정법이다 뭐다 해서 그때 나오다가 그 실패를 하게 되죠. 제가 워낙 어릴 때라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담만을 기다리고 있던 때입니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군대를 동원할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몰락 직전에 50 군사정권을 운전하던 전두환과 뒤에서 밀던 노태우 그리고 폭력적 공권력과 군대 그리고 정부 고위 관료들 반장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부천 송고문 사건은 50 군사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합니다. 그리고 폭주하던 자동차를 고장나게 하는 것도 그런 비슷한 결정적인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의 종반부에 뭐냐면 봉준호가 관객을 희롱하잖아요. 결국 화성연쇄 강간살인 사건의 실질적 범인은 전두환 군사정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두만이가 범인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비유가 되는데 두만이가 형사직을 그만두고 10년 만에 사건 현장에 옵니다. 그러는데 지나가던 여자애를 통해서 얼마 전 어떤 아저씨가 똑같이 보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전해주는 범인이 뭐냐면 범인의 대사가 그래요. 옛날에 여기서 자기가 했던 일이 생각나서 진짜 오랜만에 한번 와봤다. 그렇게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아이가 두만이한테 이야기를 또 해줘요. 그래서 얼굴이 인상착의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뻔한 얼굴인데 그냥 평범해요. 그리고 두만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관객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살인 범죄를 우리에게 들킨 것처럼 그리고 살인 행각을 벌인 과거 군사정권의 범죄자들이 뻔뻔하고 평범한 얼굴로 우리와 섞여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응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영화는 완전히 심판받지 않고 우리 주위에 평범하게 뻔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군사정권 세력들에 대한 소름 끼치는 그들의 민중들에 대한 살인의 추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뻔뻔스럽게 옛날에 여기서 자기가 했던 일이 생각이 나서 진짜 오랜만에 한번 와봤다. 점핑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달에 칼기 폭파 사건 관련한 인터뷰를 하나 예정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첫 번째는 아니고 한 서너 번째쯤 되는데 칼기 폭파 사건의 범인 김현희 뭐 이거 등등 해가지고 아직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게 1987년에 일어났죠.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국정원 등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전두환 집권하고 나서 굉장히 회자됐던 이야기가 3S 정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정치에다 관심 두지 마. 니들은 스포츠나 섹스나 영화, 스크린에 관심도 이런 식의 시선을 돌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추정도 가능해요. 왜 미지 사건이 됐을까 하는 거예요.
혹시 그 사건을 푸는 당사자가 범인이었기 때문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한쌤의 말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거 맞습니다. 그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천안함 사태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낱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부는 드러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독재 정권들의 특징이죠. 예, 그런 얘기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법이 있잖아요. 원래 법은 사실 강자로부터 지키기 위한 약자를 위한 것이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반대로 약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이나 상황을 봤을 때 이 새끼가 무조건 범인인 것 같아요. 근데 법은 그들을 지켜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죄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도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이 뭔가 좀 이렇게 교묘하게 녹아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살인의 추억을 보고 봉준호 감독은 천재다라고 생각을 했던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온갖 깔아놓은 모든 장치들이 야, 영화를 이렇게 치밀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봉테일이라고 하죠. 네. 봉준호 감독 영화계 확실한 이야기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자, 하나만 네. 더요. 여기 유지아 나오잖아요. 여기 좀 약간 겉다리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지아는 요절한 가수잖아요. 교통사고로 죽었죠. 유지아가 앨범 한 장을 딱 남기고 갔어요. 그 앨범의 우울한 편지 말고 타이틀곡은 사랑하기 때문에였습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유지아가 먼저 부른 곡이 아니에요. 유지아가 만든 노래이긴 하지만 조용필 씨 앨범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아가 위대한 탄생의 잠깐의 멤버였어요. 근데 당시 대학생이었습니다. 조용필 씨가 해외 공연을 가면서 군, 필, 병역 이런 문제로 데려갈 수가 없어서 위대한 탄생에서 빠져요. 그리고 유지아 씨가 새로 앨범을 냈던 게 조용필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자기 곡이긴 하지만 자기가 리메이크한 곡이 되는 상태거든요. 실제로 조용필 씨도 유지아에 대한 음악의 천재성 같은 걸 굉장히 아꼈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요절해서 또 한 축의 어떤 신화적인 느낌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울한 편지를 지금 편집할 때 어떻게 깔아야 되는지 되게 고민스러운 그런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를 들을까요? 그러면 감독 얘기를 좀 해볼게요. 봉준호 감독, 영화계의 확실한 이야기꾼 봉준호 감독, 1969년 9월 14일 대구 출생입니다.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하셨네요. 1993년 단편 영화 백색인으로 데뷔를 했고 첫 장편은 배두나 주연의 플란다스계. 근데 평이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이 살인의 추억으로 봉준호라는 이름을 각인시켰죠. 그리고 지금 괴물, 마더, 설국열차, 이번에 옥자까지 만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감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 속에 보면은 배우들이 좀 이렇게 중복으로 출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캐스팅이 됐던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송강호 씨는 괴물, 살인의 추억, 설국열차에 출연을 했고, 여기에 나오는 변희봉 씨 있잖아요. 변희봉 씨는 플란다스에게 살인의 추억, 괴물, 옥자, 그리고 또 중복 캐스팅된 분은 틸다 스윈턴, 설국열차, 옥자에 참 캐스팅됐습니다. 그리고 감동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 송강호 씨가 이번 그 살인의 추억에 등장하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송강호 씨가 그때 당시에는 무명이었는데 몇 군데 이렇게 시험을 받는가 봐요. 그런데 매번 떨어졌답니다. 떨어졌는데 이 봉준호 감독이 조감독 하는 그러한 데 한번 시험을 받는가 봐요. 근데 거기서 송강호 씨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송강호 씨가 낙심해가지고 집에를 돌아봤는데 문자가 하나 왔더랍니다. 네. 음성 메시지로 왔는데 이 봉준호 감독이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당신의 훌륭한 연기를 잘 봤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훌륭한 연기는 저는 인상적으로 봤는데 우리가 지금 만든 이 작품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작품을 만든다면 당신을 꼭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캐스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강호 씨가 뭐냐면 자기가 떨어지고서 이렇게 문자를 남기고 이렇게 친절하게 한 사람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강호 씨 그걸 보는 순간 이 사람한테는 무조건 출연하겠다 했는데 문자를 보냈는데 송강호 씨가 그 연락이 안 와서 봉준호 씨가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하면서 먼저 이제 이 살인의 추억에 대한 대사를 보냈다 그래요. 보냈는데 빨리 연락이 안 오니까 이 봉준호 씨가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했더니 송강호 씨가 받든 받느냐 내가 당신 영화에 무조건 출연합니다. 이렇게 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런 또 스토리가 있군요. 친절한 준호 씨인데요. 친절한 봉준호 감독. 근데 그 송강호 씨는 정말 역대급 배우가 됐잖아요, 지금. 네. 근데 훌륭한 건 그래요. 송강호 처음에 왜 우리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넘버 3 같은 데서의 그 양아치 연기. 네. 근데 실제로
정말 꽃미남과 장동건류 꽃미남과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연기력으로 주인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실력이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다른 측면으로 봐요. 내가 영화 감독이라면 외모로서 호감을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외모가 훌륭한데 사실 장동건보다 외모 훌륭한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결국은 연기력인데 그 연기력이 그 사람한테 외모가 주는 점수가 10점이라면 호감, 매력은 저는 100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외모가 아주 훌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호감, 매력 이런 것들로 주인공으로 올라가서 수많은 작품들을 비기트 시키고 있다는 거는요. 이분 송강호 자체가 그렇다고 못생겼다는 건 아닌데 어떤 주류적 흐름에 있어서의 잘생긴 꽃미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분은 정말 나중에 영화계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종류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특별한 종류로. 굉장히 평범한 얼굴이에요. 나 정도밖에 안 돼. 참 지금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봉준호 감독이 이제 캐스팅 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 송강호 씨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너무 저명 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봉준호 감독이 엄청 고민을 했다 그래요. 과연 우리 이 얘기에 나올 수 있을까? 그때 전화 받자마자 나는 무조건 나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캐스팅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유명해져 버려요. 그렇죠. 이입이 돼서 너무 차이가 나갔고 봉준호 감독이 오히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렇구나. 1967년 송강호 1월 17일생 만 50세 경남 김해시 출생했고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로 영화 홍상수 감독의 영화로 데뷔를 했고 올해로 21년차 영화 배우예요. 그런데 영화가 지금 35편 정도 출연을 했어요. 21년 차인데 35편. 그러면 1년에 한 2-3편 할 때도 있었고 친절한 금자씨 납치범으로도 나왔었고 작은 연못에 경찰 간부 역으로도 특별 출연했고 방금 PD님 말씀하신 넘버 3 초록 물고기 나쁜 영화 조용한 가족 또 우리가 기억하는 쉬리 그쵸? 공동경비구역 JSA 반치광 많죠. 살인의 추억이 2003년이네요. 또 효자동 이발사도 있고요. 우아한 세계 봉준호 감독의 괴물 밀양,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박쥐, 의형제, 푸른 소금, 설국열차, 변호인, 최근에 관상, 또 사도, 밀정, 택시 운전사까지. 정말 많습니다. 이 35편 정도에서 우리는 한 몇 편 정도 봤을까요? 저도 정말 송강호 씨가 출연하는 영화 한 20편 정도는 본 것 같아요. 과히 국민 배우라고 할 만하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아이돌급 배우들은 20대 한 초중반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20년 조금 넘은 거잖아요. 네. 꽃이 피기 시작하고 실제로 데뷔하고 범국민적인 스타가 되고 그런 건 또 한참 후니까 만기한 경우라고 봐야겠죠. 무르익는 그런 갈수록 더 멋진 배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찾다 보니까 변호인 촬영하고 나서 송강호 씨가 한동안 일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 역에 대한 일종의 정치 보복이죠. 네. 엄밀히 따지면. 맞아요. 인터뷰를 하면서 항상 영화를 촬영하고 있으면은 이제 몇 개의 시나리오가 들어온대요. 근데 이때 이후로는 탁 끊겼다.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올라가 있어서 네. 제외를 시켰겠죠, 일부러. 여기서 조용필 씨 얘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택시 운전사에 보면은 단발머리라는 노래로 시작해요. 이제 그 당시 1980년에 조용필의 광풍이 시작되는 시기니까 그 당시를 대표할 만한 음악으로는 단발머리를 틀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택시 운전사가 운전하는 배경으로. 근데 거기서 영화 감독이 음악을 사운드 트랙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작권만 물어도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가면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가서 이제 허락을 받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조용필 씨가 그 영화를 설명하니까 흔쾌히 써라 이렇게 그러니까 5.18 관련한 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이러니인 게 조용필 씨의 전성시대가 전두환의 전성시대랑 딱 맞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80년에 빅히트를 쳐서 86년까지 가수왕을 다 거의 다 휩쓸다시피 하고 스스로 87년부터는 나는 가수왕 안 받을 거예요. 후배들한테 양보할 거다라고 해서 안 받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은 이제 TV 안 나오고 10대 가수 가요제 같은 데 안 나오면 그냥 한물간 가수를 인식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조용필 씨는 90년대 초반까지 일본 진출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조용필의 음악들 중에요. 그 4집인가요? 생명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거는 5.18을 담은 남들 아무도 모르죠. 그 가사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조용필 씨가 정치적 색채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조선일보 같은 데하고 인터뷰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는 성향이 없는데 아프다고 생각하면 아픈 대로 그거를 음악으로 담더라고요. 6월 항쟁을 담은 노래도 있어요. 서울 1987이라는 노래. 우리 보통 개인의 어떤 추억을 담은 건가 보다 하는데 가사가 너무 이렇게 은유화돼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직까지 아마 어떤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가지고 가장 실력으로 인정받는 존경받는 문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강호 씨도 이제 한 10년쯤 지나면 그 정도 바늘이 올 거다 생각해요. 아직까지 조용필에 멀었다. 서태윤 형사 역을 했던 김상경 씨도 잠깐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을 했고 98년도 드라마 에드버킷으로 데뷔를 해서 살인의 추억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죠. 이후에는 타워, 화려한 휴가에 나왔네요. 하하하 등 예술영화와 상업영화 장르를 가리지 않고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해일이 나왔죠. 뭘 알 수가 없는 표정이에요, 박해일. 그 표정을 보면서 범인인가? 아닌가? 참 묘하다, 그 표정. 그 진짜 네. 이 영화의 씬 스틸러는 향수기 했던 바로 그 배우 아닌가요? 그 배우 혹시 이름 아세요? 박노식. 아, 박노식 씨. 네, 백광호 역을 했던. 그 다음에 박힌 옷을 다시 입혔다. 그건 왜 그랬을까? 몰라. 다시 입혔어. 왜 그랬어? 왜? 나야 모르지. 새끼가 정말 잘 나가다가. 야, 이 개새끼야. 그 다음에 어떻게 사? 그래. 어디로? 송강호의 씬 스틸러성을 위협할 만큼의 살인의 추억하면 향수기가 생각나는. 향수기 예뻤다. 근데 그 변태 역을 맡았던 류태호 씨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폭력을 휘둘렀던 형사역의 김래아. 이 영화는 조연, 단연, 뭐 주역 다 모두 다 연기력이 너무 좋았다라는 평을 받은 영화예요, 정말. 그리고 변희봉 씨도 얘기가 나왔고요. 봉준호 감독하고 변희봉 씨는 같이 영화 촬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가에서는 아까 우리 PD님 얘기하셨는데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하고 빗속의 여인도 나오더라고요. 빗속의 여인. 지금 굉장히 밝고 즐거운 느낌의 노래방 가면은 빗속의 여인을 부르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나오니까 이런 노래인가? 그러니까. 빗속의 여인은 그 살인 장면을 형성화시키는 그런 거잖아요. 빗속의 여인은 아마 그 이전 70년대에 신중현 씨가 만든 음악이잖아요. 그리고 유지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이제 그 사실 솔직히 우울한 편지가 그렇게 히트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라디오 DJ들이 그 음악을 틀게 되는 그러니까 영화 흐름상 필요했던 음악들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 장면은 어떠세요? 취조하다가 수사반장 함께 보면서 짜장면 먹다가. 노래가 좋아. 처음에 나온 노래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직업 매너리즘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일상사가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뭐 인권이고 뭐이고 없었잖아요. 무조건 들어오면 그냥 범인 아니어도 폭행이나 이런 고문해서 그냥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나온 게 그 용의자들을 통닭구이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고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문 기술자 이근한 씨가 지금 목사가 됐다 그러지만 생각해 보세요. 관절을 뺐다 넣었다 그러고 모든 팔의 관절을 다 뺐다 넣었다.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런 거를 언론에서 또 보도를 안 해줘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안사에서 나와가지고 언론사에 다 상주해 있었으니까.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 신발이더라고요. 백광호에게 선물하던. 근데 본인이 증거 조작을 위해서 광호에 운동화를 갖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안한 마음에 야 나이키야 좋은 거야 했는데 서태윤 형사가 보니까 이거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잖아. 그런데 결국 그 신발을 신고 백광호는 기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때 당시에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경찰 끈아프들한테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하소연도 할 데가 없어요. 그때 당시는. 아주 암울한 시대였죠. 그러니까 그 전두환 정권이 그만큼 국민들을 억압하고 그다음에 또 불임 사건 나오잖아요. 불임 사건이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 부산에서 참 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그 불임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산에서 독서 클럽이에요. 같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그런 건데
그 빨갱이에 물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고문하면서 증거 조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 이제 노무현 변호사하고 김광일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 그 변호인의 그 영화에 나왔던 그런 그 노무현 변호사인데 그때 그 검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서석구라고 이번에 그 박근혜 변호했던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고용주하고 둘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현직에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는 것 자체가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통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정말 비참하죠. 국민들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력이 우리가 이제 뭐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민주주의 시대를 만들고 하는 건데 그중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야 되겠지만 물론 최근에 경찰은 많이 선진화된 측면이 있어요. 이명박근혜를 지나면서도 일선에 있는 보통의 민원의 경찰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항상 역사적으로 독재의 하수인이 돼서 그들을 지키는 용도로만 하다 보니까 백남기 선생 뭐 살인사건 같은 것도 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송강호의 모습 같은 것들 그러니까 과학수사는 없고 무식한 새끼들이 그냥 두들겨 패고 고문하면 분다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그 저번에 우리 방송에 이금영 전 청장이라고 여성 경찰로는 최고위급에 올라갔던 그분이 주장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일선의 여자 경찰들이 물론 남성 여성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강압적이고 뭐 윽박 지르고 해서 받아내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법원에 가서 뒤집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허위자백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경찰은 과학 수사를 해야 된다. 지금 이번에 보면은 그 유전자를 미국으로 보내잖아요. 그 후에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종류의 기술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 이런 건 없는데 과학 수사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씁쓸한 그 암울했던 암흑기가 그냥 그대로 그냥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제 지금 사실 뭐냐면 이 1980년대가 레이건 도믹스하고 대체리즘이라 해가지고 신자유주의를 이 두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급속도로 모든 세계가 이 신자유주의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이 동구권, 공산권까지도 이게 그거를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하면서 국제적으로 이 산저가 돼요. 그러니까 물가가 싸고 뭐 이러면서 전두환 정권이 그런 대로 나름대로 이 경제 발전을 이루거든요. 그게 다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한 어떤 흐름에서 많은 혜택을 본 건데 그 이명박 정권이 이제 그 신자유주의를 계속해서 이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생들 1,500명한테 서울 경기 지역의 1,500명한테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형무소에서 3년을 산다. 그런데 20억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너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느냐고 조사를 했더니 고등학생들의 70%가 범죄를 저지르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의 어떤 사회학적으로 보면 우리 그 사람들이 그런 통계를 보고도 어떤 위기의식을 별로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명박 집권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리를 당연시했어요. 경찰이 일단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은 일상 사회 웬만한 국민들은 경찰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부득이하게 범죄를 저지르게 될 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명박도 사기꾼이고 범죄자인데다가 경찰도 다 도둑놈들인데 내가 왜 처벌받아야 되느냐 이걸로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권력이란 정치하는 사람이란 그들 스스로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국가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의 모든 필요한 인력들이 전부 다 청탁으로 뽑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강원랜드가 발전할 수가 없겠죠. 능력이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가서. 그러니까 청렴성, 설선수범 이런 것들이 국가 경쟁력과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말씀 저도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거는 어저께 아침에 뉴스인가요? 봤더니 인천공항을 이명박이가 20분의 1 가격으로 덤핑을 쳐서 매각을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국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이명박이가 인수하려고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왜 이명박이가 맥코이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맥코이를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맥쿼리 호주 회사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이명박 계열의 그 지분 소유의 회사들을 통해서 인천공항을 접수하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슈킹의 추억.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루게릭병으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스승을 화요일마다 찾아가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배운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스승인 모리 교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누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닌가 싶지만요.
가장 단순한 게 가장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의외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또 남이 나를 사랑해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도 서툴죠.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도 남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한다면 사람다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기쁘게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방송 들으신 분은요. 지금 손을 가슴에 올려서 나 자신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오늘도 애썼다고 꼭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배우는 인문학 영이나 13번째 살인의 추억 함께 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장수 전 주중대사에 대해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던 김 전 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 상황을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한 당사자입니다. 검찰은 김 전 대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서면 보고한 시각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전 대사의 후임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재난관리를 담당한다는 기존 훈령을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는 식으로 고쳐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겁니다. 지난 13일 청와대는 이 같은 조작 과정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김 전 대사를 출국 금지한 검찰은 조만간 김 전 대사와 당시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진룸이 있는 세월호 기관구역은 각종 장비가 얽혀있고 아직도 펄이 많아 정밀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프로펠러의 오작동과 선체 좌현의 충돌 흔적 등 침몰 원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려면 선체를 세워놓고 조사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선체조사위원회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5명 남은 미수습자 수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족들의 의견도 반영됐습니다. 미수습자 수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밀 조사를 위해서라도 직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사관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직립을 해야 된다. 먼저 현재 목포신항 부두에 거치된 세월호를 물 위에 설치한 플로팅 도크로 옮깁니다. 이어 8,000톤급 이상의 크레인들을 통해 세월호를 천천히 돌려 바로 세웁니다. 바로 세워진 세월호를 다시 육지로 이동시키면 직립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최종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67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선조위는 예상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68억 원가량 예상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직립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전 장호중 현 부산지검장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장 지검장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에서 감찰실장으로 파견 근무할 당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현안 TF에 소속돼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F엔 장 지검장을 비롯해 법률 보좌관이던 변모 서울 고검검사, 파견검사이던 이모 부장 등 현직 검찰 간부 3명이 속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겐 허위 증언을 하도록 종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감 답변을 통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보고를 받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잘못된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대상에 오른 장 지검장과 이모 부장을 인사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이모 부장검사를 오늘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내일, 장 검사장은 모레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신비님 좋아할 만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드론. 제가 좋아할 거라는 걸 알아요? 내가 그 주말에 이제 산책을 좀 나갔는데 그 산책 나간 동네에 군부대가 하나 있어요.
지원단 뭐 이런 거 하나 있어. 네. 항공 지원단. 예. 근데 거기 있는 근린공원에다가 현수막을 하나 걸어놨더라고. 드론 비행 금지. 물론 일견 이해는 되죠. 근데 지원단 같은데 뭐 대단한 정보가 있고 그렇다고 그걸 사실은 서울 상공에는 전체적으로 다 드론을 못 띄운다면서요. 예. 네, 못 띄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여러 가지 법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한을 걸고 그러면 특정 지역에서는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왜 광화문이나 청와대 이쪽으로 나가면 드론을 띄우는 것 자체가 이제 진짜로 어떤 보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위법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건 별개로 지금 산업부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프로젝트 하나를 시작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드론 시범 배송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드론이 세종청사에서 배송 성공하는 거를 이번에 테스트해가지고 테스트에 성공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무슨 산이나 들판 이런 쪽에 사는 그런 실험이 아니라 도심에서의 정확한 네. 성공을 이뤄냈다는 그런 나름대로 훌륭한 소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완전히 이런 첨단 산업 이런 데서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이고 드론 사업은 미국에 이어서 중국에게 완전히 전체 시장이 장악됐어요. 전 세계. 있다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일자리하고 사생활 침해가 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법만 개정이 되면요. 얼마나 상용화가 빨리 이루어질 거냐면 저희 시민회에서 대선 감시할 때요. 드론 띄웠거든요. 네, 드론으로 감시했어요. 전주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만큼 드론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어요. 기술도 그렇게 뛰어난 기술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전주에서 원래 금지 구역으로 판명이 돼서 4층 높이까지만 띄우라 그래서 4층 높이까지만 띄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인류가 지향하는 기술의 방향은 맞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구성원들한테 이해시키고 또 적응시키고 또는 그에 대해서 피해본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보상할 거냐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드론세 예. 이걸 받아서 기본소득을 높여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제도가 보완돼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만 더 이제 제가 추가를 짧게 하자면 이명박과 박근혜식의 산업 정책 발전 방향은 거꾸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공론화위원회 이야기가 사실은 이명박근혜가 뒤로 역진시켜 놓은 거잖아요. 태양광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보급했다면 이런 식의 공론화위원회는 필요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반대로 드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드론이 세계 1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아픈 상처가 이제 건드린 건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의 기술이 전 세계에서 독보적이었던 게 지난 9년 전에 2차 전지 산업이었잖아요. 그 왜 자동차 배터리 이런 거. 그런데 중국이 완전히 넘어갔어. 지난 9년 동안. 이거 정말 치명적인 거거든요. 만약에 자원외교를 하지 않고 해외로 돈을 빼돌리지 않고 태양광이나 아까 곰피디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새로운 신성장 산업에 투자했더라면 적어도 일자리 수백만 개는 만들 수 있었는데 이걸 놓쳤다. 굉장히 아픈 상처다.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요. 지방 분권에 대한 공약도 강력하게 남아있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떠나서 그쪽에서 보면 진보 쪽 대통령이고 또 어느 쪽에서 보면은 중도에 가까운 대통령이고 향후에는 건강한 보수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저는 민주주의자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예. 민주주의자가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 지방 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히 갖춰야 돼요. 왜 박근혜 정권 때 지방 교부세 문제로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경기도에 있는 시장들이 단식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신비님도 많이 광분하셨던 분이고 지방 교부세 내보내 이런 부분. 근데 여수에 내려가서 국무회의 같은 걸 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확실하게 개념이 있구나. 그러니까 지방 분권을 이제 헌법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되게 어려운 말이자 되게 뻔한 말이긴 해요. 새로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시대를 열겠다. 그 재정도 분권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것은 공약을 지금 내거는 선거전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 축으로 추진하겠다는 거고 국세와의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으로 만들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혁신도시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각종 공공기관이나 회사들을 혁신도시 지정한 곳에다가 이렇게 내려보내면서 지역적으로 발전시키겠다.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박근혜가 했던 것처럼 중앙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지면 편하잖아. 지들 입장에서. 예, 편하죠. 근데 스스로가 그걸 내려놓겠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중앙정부 힘을 빼고 각 지역에 힘을 고루 실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자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맞아요. 예, 가장 이제 고무적이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부르지 말자. 공식적 명칭을 지방정부라고 하자. 그래서 왜 서초구 지방정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속적 개념이 아니고 주체적 개념이랄까? 자기 주도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네, 자치적 개념이겠죠. 이 기사가 좀 잘못된 게 있는데 현재 그 재정분권에서 국세와 지방세와 관련한 비율이 7대3으로 이룰 거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고요. 현행 7대3에서 6대4로 바꾼다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6대4 정도 얘기했잖아요. 6대4 정도로 바뀌면 세수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가 지방세로 바로 적립이 돼버려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는 교부금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 교부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아시죠? 우리 최경환한테 극단적으로 알았잖아요. 지가 국회의원이라고 또는 재정부 장관이라고 해서 지 고향에 갖고 갔던 돈이 바로 교부세거든요. 그런 것들을 줄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국회의원이 예산 편성 때 자기 지역에 돈 갖고 가려고 온갖 거짓말과 정치적 모략을 통해서 국회 예산 정부를 완전히 파토내는 이런 상황이 이제 줄어든다는 겁니다. 볼륨이 갖고 가는 게 적어진다는 거죠. 아예 이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정부나 각 부처에서 뭐 6대4니 5대3이니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업들이 있으면 중앙부처의 개입이 그만큼 적어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인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 힘이 악화된다. 약화를 넘어서 악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시험 비행을 성공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얘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이스틱으로 드론을 조종한 애가 아니고요. 프로그래밍 돼서 GPS를 이용한 위치 기반 시스템으로 그렇죠. 배송지를 찍어줬을 경우에 이 드론이 자가 비행을 하면서 혼자 비행을 하면서 건물들을 피해서 스스로 인식해서 레이더로 건물을 피해서 목적지에다 물건을 배송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첨단 기술이고요. 사실은 이 첨단 기술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성공한 거는 제일 먼저는 물론 미국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이제 유럽 쪽도 있지만 굉장히 그 발전 단계를 많이 한 걸음 굉장히 크게 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고 4차 산업의 이제 핵심인데 앞으로 한 15년, 한 35년이 분기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택배가 모두 다 드론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법제화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비행 금지 구역이 과도하게 한국에서는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비행 금지 구역의 영역을 아직 정하지를 않았어요. 일반 예를 들면 비행기와 전투기, 그다음에 일부 이제 이런 그 공공 회선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론이 이제 날아다닐 수 있는 영역을 길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갈 길이 멀고. 그런데 드론의 마지막 단계는 지금에 넘어서 이게 어느 선까지 있냐면 GPS를 활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더 나가면 어디까지 지금 구상이 되고 있냐면 내가 있는 위치에다 직접 배달이 돼요. 내 스마트폰과 연결이 돼서 지금 신비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입력을 하면 제 핸드폰을 감지해서 이 녀석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직접 배송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마지막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AS까지. 만약에 고장이 났으면 AS를 부르면 드론이 와서 그 AS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국은 이 국방부 때문에 이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 늦어질 겁니다. 개나 소나 다 국방금지구역이라고 해버리니까. 이런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 산업은 역시나 후진국에 따라가는 수준, 나머지 다른 나라 다 하고 나서 모델 보고 나서 3국이나 4국 정도로 따라가는 방식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그런데 이번 성공이 얼마나 나름대로 대단한 건지는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드론이 날아간 거리가 1km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용화에 가장 근접했다고 하는 게 아마존 등이에요.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아마존이죠, 아마존. 네.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DHL 등이 일반 상품 및 구호물품 긴급 배송을 목적으로 반경 약 20km 이내에서 3kg 이내의 물품을 왕복 1시간 이내에 배송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해 배송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곳이 있죠.
네, CJ 대한통운에서 강원도 영월에서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왜 영월이냐면 항공 금지 구역에서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말고 현재 개발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20kg 이내에서 3kg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테스트한 드론 거는? 같은 경우는 무게 10kg죠. 네, 10kg에 반경 15km 네. 이내. 근데 이런 기술적인 걸 떠나가지고 세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드론이 상용화가 되면 좋은가요? 난 일단은 발전하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드론이 택배의 그 모든 것을 담당하게 된다고 하면 결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드론을 개발하는 국가와 업체 입장에서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한 이건 기초 기술이거든요. 현재 물품 배송 드론은 기초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게 독일이던가 유럽에서 무인 공공 버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드론을 이용한 버스, 조종사가 없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드론을 활용한 택시예요. 택시 서비스까지 가는 거고요.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물품 배송은 가장 기초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택배 기사라는 직업이 없어지고 네. 택시 기사도 없어지고 네. 그 관점으로만 바라볼 때 기술이 발전하는 건 물론 좋아요. 그거 싫다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맞는 제도적 시스템, 이를테면은 기본소득 같은 것들도 같이 연구가 그렇죠.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일자리를 그렇게 뺏는 돼야 만큼. 되고요. 로봇세 많이 걷는 것처럼 이거 이 드론으로 다 한다고 하면 드론세 당연히 왕창 네. 걷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새로운 산업이 이제 사장이 될 때에는 그 산업에 종사한 자들을 국가가 교육시켜서 드론 산업으로 맞게 재편하면 되는 건데 이 드론이 이 순기능도 많아. 예를 들면 재해나 재난에 이용될 경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풍이 몰려오면 드론을 띄워서 태풍 경로가 같이 이동하게 하거나 또는 산불이 났을 때 어느 지역을 산불을 24시간 드론이 저녁에 감시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래서 산불이 나면 즉시 그 영상을 찍어서 관제센터에 보내서 즉시 대처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또 헬스로도 연결을 하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 병원 서비스까지 이제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런데 이거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원하는 구시대 발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민주정부가 수건 사업으로 이루었던 것들을 지금의 이제 드디어 문재인 정부가 이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이거는 더욱더 발전을 할 것이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걸 시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방정부 수준으로 지방 분권화를 이루겠다고 하기 때문에 더 강한 정책들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도 이걸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수준 높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리고 그 시기쯤에 개헌하겠다는데 지금 여의도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 형태, 권력 구조에만 관심이 있는 이 상태의 개헌인데 사실상 여러 가지 개헌에 여러 가지 넣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인권, 복지. 예. 그중에 대표적으로 지방 분권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개헌에 집어넣겠다 이런 의지 표명인 것 같고요. 저는 이걸 다른 형태에서 좀 말해보자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의 세트 플레이예요. 예. 그러니까 정권 자체가 갖고 있는 민주정부들의 역대 수건 역점 사업들을 계승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훌륭하신 발상인 것 같고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김용판이 대선 3일 전에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대변인과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그 댓글 결과가 마치 알고 있는 듯하게 발언을 해요. 떠들었죠. 예. 그리고 박근혜도 마찬가지로 TV 토론에서 댓글이 안 달린 걸로 나왔고 수사 결과가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수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리 귀뜸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경찰이 정권에게 귀뜸했다가 아니고요. 일주일 시작부터가 지시에 의해서 내려진 거지 무슨 귀띔을 해. 타이밍만 재고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 얘기했던 이게 바로 그 증거가 나타났다고 했던 게 뭐냐면 상시 공유. 네, 정보의 상시 공유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방송에서도. 이건 선거 캠프하고 긴밀하게 연관되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댓글 부대가 선거 캠프하고 김무성이 지금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 캠프하고 이 입이 안 맞으면 겉돌아 버리거든요.
선거 캠프에서 이게 지금 이슈로 생각하는데 시발단들은 다른 걸 지금 공격하고 있어. 이러면 안 먹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인지가 정확히 이루어지려면 선거 캠프에서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를 했고 이걸 청와대로 보고를 했고 청와대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지시가 내려가는 방식으로 이게 지금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이게 지금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여서 제가 볼 때는 김무성은 이거에 주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그 사건에 컨트롤 타워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이었죠. 그래놓고도 지금까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때 18대 대선 때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사건들도 보면은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요 댓글 달고 여론 조작하고 막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시켜도 이렇게까지 부도덕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여기에도 국정원이 연관돼 있습니다. 예, 국정원 개입할 수밖에 없죠. 네. 그때 당시에 김용판이 국정원 관계자들이랑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나요. 통화 목록이 지금 공개돼 있죠. 그러니까 범죄성을 갖고 있는 국정원 직원이 댓글 달다가 걸렸는데 김용판 쪽에서 국정원 그 당시 국장급 간부들과 통화를 계속해요. 그리고 여기 참 정말 가증스러운 게 그 당시 새누리당 박성규 대변인이 오늘 중에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도 발표했고 김무성은 뭐 아무런 댓글을 발견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달라. 이건 왜 그러냐면 정치권에서 이렇게 압박을 주는 모양새를 내줘야 경찰청에서도 그 나름대로 그런 짓을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야 박근혜의 누명이 벗겨진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막 기자회견할 때 온갖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기자회견에서 댓글을 단 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김용판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김하영이가 걸리면서 사실은 자익 교수. 네. 쟤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 방에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대응을 한 게 선대위에서 얘네들 선대위에서 대변인과 김무성이 떠들고 그 다음에 그 압박을 받은 경찰청장이었던 김용판이가 이거를 발표를 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데 TV 토론에 나왔는데 갑자기 박근혜가 사실은 박근혜가 실수한 거라고 봐요. 김무성과 박근혜가 실수한 거예요. 사실 입이 건방진 거예요. 예. 네. 박근혜가 몰리니까 그거를 알고 있던 걸 그냥 뱉어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타이밍이 경찰에서 발표하는 타이밍이 늦어버린 거죠. 원래는 박근혜가 좀 놔뒀어야 되는데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 사실을 몰랐으면 그건 이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문제였는데 알고 있으니까 입이 툭 튀어나와 버린 거죠. 근데 지금 검찰이 확보한 그 자료에 보면은 당시에 국정원의 박원동 국장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자들이 김용판, 다음에 새누리당의 권영세. 다음에 서상기, 윤상현 이런 사람들과 또 윤상현이 또 있어 여기. 그러니까 이 컨트롤 타워는 국정원이었어요.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이 사실은 컨트롤 타워여서 서울경찰청장 김용판과 새누리당 관계자들과 민밀하게 통화하면서 이것을 발표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이렇게 그렇죠, 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튼 박근혜는 원천적으로 전 당선 무효라고 봅니다. 원래 그러는데 이게 주체가 이제 박근혜가 워낙 나빠서 박근혜로 착각하는데 이 이명박이 저지른 거예요. 예, 착각하시면 그렇죠, 안 됩니다. 이명박이 주범인 대통령이었으니까. 거고, 당시 대통령이었으니까 권력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만 보더라, 이 한 단락만 보더라도 어쨌든 윤상현이 누구죠? 아시잖아요. 누나. 누나 부대 수장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만큼 긴밀하게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이명박이 차기 대통령을 선출시켰다라는 게 증명이 나온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총체적 부정선거여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최소 사형은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뭐야? 그 뒤는 뭐야? 부관 참식. 저는 이거는 교수. 아니 진짜 이거는 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 지금 웃음이 안 나오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이런 거 떠나서 나는 분명히 그때 우리 주변에 박근혜를 찍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가 됐어. 제 주변에 있어요. 안타깝게도. 욱하는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자주 느끼시죠? 네. 이 분노 조절 장애인가 싶을 정도로 가끔 화를 내는 분들 주변에서 볼 때가 있는데 순간적인 화를 참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 2500년 전에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공자의 제자 자장도 참는 것이 어려웠는지 공자에게 물었어요. 공자님,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죠.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제후가 참지 않으면 그 몸을 잃어버린다. 벼슬아치가 참지 않으면 형법에 의해 죽게 되고 형제가 참지 않으면 각각 헤어져서 따로 살게 된다. 부부가 참지 않으면 자식들이 부모 없이 고아가 될 것이고
친구가 서로 참지 않으면 정과 뜻이 서로 갈린다. 자신이 참지 않으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지 않는다. 네, 자장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좋고도 좋으신 말씀이로다. 아, 참는 것은 참으로 어렵도다.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할 것이요. 참지 못할 것 같으면 사람이 아니로다. 네, 명심보감 개성편에 전해진 이야기인데요.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진행의 박 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PD님. 예, 반갑습니다. 네, 잘 찾고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쌤. 네, 가을에 지하철을 타고 오는 한창섭입니다. 너무 예쁘죠, 풍경이. 아, 이 분노를 슬기롭게 다스리는 방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만의 분노 조절법 있을까요, PD님? 분노 조절법이요? 네, 욱하는 마음 진정하는 법? 아, 그런 방법은 잘 모르고 네. 결국에는 인격 수양을 해서 참아야 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술을 끊었잖아요. 예전에는 그 욱을 참는 대표적인 방법이 술 먹는 거였는데 술을 먹고 취하는 원리를 분석해 보니 술은 이게 과장을 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분노도 과장하고 네. 기쁨도 과장을 해요. 처음에 술을 마실 때 기쁘게 마시면 굉장히 오바를 하게 돼서 뭐 무슨 정호벌한테 팁으로 뭐 수십만 원을 준다든지 자기가 네? 술값을 싸버린다든지 이런 폐해가 있고요. 정반대의 경우 있잖아요. 분노와 슬픔 같은 걸로 마실 때는 그것도 과장되기 때문에 또 그것도 폐해를 낳습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하는 데 있어서 술만큼 좋은 건 없는데 항상 그렇게 술을 드시는 분들 뭐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회사에서 망신을 당했다거나 온갖 이유로 근데 술을 끊어보니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남들이 제가 평정심을 갖고 있을 때는 네. 남들이 술 마시는 거 보면은요 그 술을 보면 약간 좀 징그럽고 뭔가 역겹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그 정도가 들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간혹 내가 그렇게 배척하고 있는 술이 그리울 때가 바로 욱했는데 지금 그걸 삭힐 방법이 하나도 없을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이게 술 끊는다는 게요. 네. 평상시 때 알코올 중독 아니면 그냥 끊을 수 있는데 딱 이 경우에는 간절하게 소주 한두 잔 먹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니코틴 한 모금? 정말 잘 참으시네요. 담배는 못 끊으셨죠? 그거는 만약에 그것마저 끊으면요 영원히 분열돼 버릴지도 몰라. 그런 게 있어요. 안 되겠다 그건. 그죠? 우리 마차님 방법 있어요? 저 방법을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성통곡을 한다거나 한번 방법을 찾아보려고 약간 뭐 기도를 한다거나 그 방법을 한번 써봤는데 장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양을 하기 위해서. 안 됩니다. 잘. 한쌤 좋은 방법 있을까요? 언젠가부터 저는 이제 뭐 화를 참